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누군가의 무례함 앞에서 어색하게 웃음 지으며 속으로는 수백 번 후회하는 그 차가운 침묵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불편한 미소 뒤에 숨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쩌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의 위치와 현지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이 밤을 공유한다는 건 꽤 낭만적이니까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사람은 잘해주면 점점 무시한다. 하지만 이 행동하면 바로 태도 바뀐다. 이 말,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간절히 해답을 찾고 싶어 하던 명제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나를 만만하게 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의 잔인한 진실 중 하나는 선의가 언제나 선의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3번이면 충분합니다. 웃는 얼굴, 무조건적인 양보, 거절하지 못하는 태도, 이 3가지가 반복되는 순간 상대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결론을 내립니다. 아,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구나. 이 보이지 않는 꼬리표가 여러분의 이마에 붙는 순간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친절은 선물이 아니라 기본값이 되고, 기본값이 된 친절은 시간이 지나면 권리처럼 취급됩니다. 마치 우리가 숨쉬는 공기에 매달 구독료를 내지 않는 것처럼 상대방은 여러분의 땀과 시간을 비밀번호 없는 무료 와이파이쯤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애써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그 마음의 데이터 요금이 얼마나 비싼지는 전혀 안중에도 없이 넷플릭스만 주구장창 시청하는 셈입니다. 옛말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은 현대사의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더욱 날카로운 진리로 다가옵니다. 가장 억울한 건 이겁니다. 내가 진심으로 베푼 것이 상대에게는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바뀌는 순간 가족 관계에서도 흔합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와 손주봐 달라, 돈 좀 빌려달라 말하고, 정작 내가 아프거나 힘들 땐 모르는 척 하는 장면 말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나의 희생을 흡수하고서도 아무런 온기를 돌려주지 않을 때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밥을 사고 내가 챙기면 그땐 웃습니다. 영원한 우정을 맹세하는 듯하죠. 그런데 내가 부탁할 일이 생기면 미안, 요즘 바빠라며 슬쩍 빠져나갑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남는 건 상처와 자괴감 뿐이지요. 이러한 상황을 두고 대인관계 심리학의 학술적 논의에서는 상호성 규범의 비대칭적 붕괴 현상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아주 거창한 말 같지만 결국 쉽게 말해 줄 건 다 주고 받을 건 하나도 없는 철저히 실패한 감정의 주식 투자와 같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속이 상하니까 감정을 쏟아냅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 있어 따지고 서운함을 말하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심장이 뛰고 억울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현실에서 말로 바뀌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는 마음을 닫고 왜 또 잔소리야 라는 반응으로 돌아서지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화를 낸다고 상대방이 나의 무례함에 깊이 통감하며 앞으로는 늘 신전에 모실게 라고 반성할 확률은 제가 내일 당장 화성의 별장을 살 확률과 비슷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는 결국 나의 에너지만 갉아먹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를 낼 필요도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핏대를 세우며 지난날의 장부를 들추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말이 아니라 내 행동의 신호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절할 때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십시오. 방 안의 공기가 조금 차가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무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부탁을 거절해야 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가 기분 나빠할까봐, 내가 매정해 보일까봐 이해받고 싶어서 말을 길게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착한 아이가 끊임없이 변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날 병원 예약이 있었어요. 허리가 좀 아파서 오래서 있기가 힘들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무리했더니 다음날 너무 힘들었어서요. 이 애처로운 문장들을 내뱉으며 우리는 상대가 나의 고통에 공감해 주기를, 그래서 스스로 부탁을 거두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누군가 변명이나 긴 설명을 시작하는 첫 3초 만에 상대방의 말을 방어 기제로 인식하고 그 변명의 논리적 허점을 찾는 사냥꾼 모드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이런 설명은 배려처럼 보이지만 관계 힘의 구조에서는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말이 길어지는 순간 거절은 거절이 아니라 협상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내 허락을 구하고 있구나. 여러분은 단지 사정을 말했을 뿐인데 상대는 그것을 승인 요청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말을 심사하는 판사가 된 듯한 묘한 우월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조용히 의리됩니다. 권력의 저울이 순식간에 기울어버리죠. 왜냐하면 이유를 말하는 순간 상대는 해결책을 잡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간 바꾸면 되잖아. 병원은 다음에 가면 되지. 너 말고 누굴 부탁해? 네가 해줘야 편하지. 이쯤 되면 상대방은 거의 전문 협상가나 해결사가 된 기분일 겁니다. 여러분의 스케줄을 여러분보다 더 완벽하게 짜맞추는 기적의 매니저가 탄생하는 순간이죠.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설명으로 가능성의 문을 열어줬기 때문입니다. 잠가 두어야 할 문틈 사이에 발을 밀어 넣을 기회를 여러분 스스로 제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게 말하면 말할수록 상대는 더 확신합니다. 결국은 해주겠지. 그리고 그 확신이 쌓이면 존중은 사라집니다. 무시는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단순합니다.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뱉는 숨에 여러분의 주저함을 날려보내세요. 짧게 말하십시오. 사실만 말하십시오. 결정처럼 말하십시오. 거절은 설득이 아니라 결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결정은 누구의 결재도 필요하지 않은 독립적인 선언입니다. 그건 어렵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이번엔 제가 맡기 힘듭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은 뱀의 다리를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차갑게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얼음장 같은 얼굴로
상대를 얼어붙게 만들라는 것이 아니에요. 표정은 온화해도 됩니다. 목소리도 낮아도 됩니다. 다만 기준을 흐릴 만큼 말이 길어져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품격은 침묵의 공간을 견뎌내는 힘에서 나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친절하지만 친절의 경계가 있습니다. 도와주되 자기를 깎지 않고 배려하되 기준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땔감으로 써서 타인의 방을 데워주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 태도가 상대에게 분명한 신호를 줍니다. 이 사람은 친절하지만 만만하지 않다. 저는 이것을 오래된 나무에 비유합니다. 뿌리는 깊어서 쉽게 흔들리지 않지만 가지는 유연해서 거칠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억센 바람이 불어와도 깊이 박힌 뿌리로 버티되 스쳐가는 바람결에는 가지를 부드럽게 내어주는 지혜 말입니다. 기준은 단단하게, 표현은 부드럽게, 그러면 상대는 본능적으로 조심하게 됩니다. 말을 멈추고 입을 다무는 순간 발생하는 그 짧은 정적,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권력입니다. 설명이 없는 그 단호함이 100마디 말보다 더 강한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부탁을 거절해야 할 때 미안해서로 시작하지 마세요. 구구절절 설명하지 마세요. 짧게 말하고 그 다음에는 평소처럼 웃으며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거나 다시 하던 업무로 시선을 돌리는 식의 자연스러운 전환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상대는 느낄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 깨달음이 생기면 태도는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여러분의 침묵이 만들어낸 작은 균열이 무례함의 견고한 벽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고 구차했던 설명을 단호하게 줄이고 침묵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주변의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설명을 줄이기 시작하면 상대는 처음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가와 묻겠죠. 왜? 무슨 일이 있어? 갑자기 왜 그래? 마치 제가 방금 전까지 평화롭던 마을에 운석이라도 떨어뜨린 양, 혹은 갑자기 스릴러 영화의 범인을 취조하는 열혈 형사라도 된 것처럼 끈질기게 파고듭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다시 흔들립니다. 내면의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며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변명을 삼키는 일은 생각보다 괴롭습니다. 아니, 사실은 하며 또 설명을 늘어놓지요. 내 입술을 비집고 나오는 그 알량한 변명들이 얼마나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지 알면서도 당장의 어색함을 모면하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그 짧은 망설임과 덧붙여진 말꼬리들은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상대는 확인하는 겁니다. 속으로 조용히 쾌재를 부르며 생각하겠죠. 이 사람 여전히 내 눈치를 보나, 여전히 내가 밀면 넘어오나, 그 무의식적인 테스트에 걸리면 무시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세우려던 얄팍한 방어벽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상대방의 오만함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러니 두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요란한 선전포고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화를 내지 말고 조용히 문을 닫으십시오. 잠시 상상해 볼까요? 깊은 밤 방 안을 채우는 작은 시계 초침 소리처럼 아주 고요하고 규칙적인 호흡을 유지하는 겁니다. 말로 훈계하지 말고
감정으로 싸우지 말고 그저 행동의 제공을 바꾸는 겁니다. 얼굴을 붉히며 언성을 높이는 것은 결국 내 에너지를 낭비하는 하수들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가장 품격 있고 가장 효과가 빠릅니다. 100번의 날 선 비판보다 한 번의 서늘한 단절이 상대의 뼈를 때리는 법이니까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느 조용한 주택가에 살고 계시던 어떤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웃에 젊은 직장인이 살았는데 처음엔 서로 정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목례를 나누고 날씨 이야기를 하는 평범하고 따뜻한 사이였죠. 출장을 가면 화분에 물을 주고 택배가 오면 대신 받아주고 과일을 사면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르신의 호의는 맑은 물처럼 조건 없이 흘러갔고 젊은 이웃도 처음엔 고마워했습니다. 명절엔 예쁘게 포장된 선물을 챙기고 주말엔 청소도 도와드렸지요. 서로의 삶에 기분 좋은 온기를 더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자 조금씩 선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함이 낳은 무례함이 곰팡이처럼 피어오른 겁니다. 택배를 어르신 집 주소로 미리 말도 없이 보내놓고 연락하면 그거요 하며 늦게 찾아갑니다. 졸지에 어르신 댁이 동네 무료 물류센터라도 되어버린 셈이죠. 현관문 앞을 가득 채운 종이상자들을 보며 어르신은 한숨을 쉬셨을 겁니다. 고맙다는 인사가 줄어듭니다. 출장만 가면 당연히 화분은 알아서 물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호의를 갈취하면서도 일말의 부채감조차 느끼지 않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마침내 어르신이 깨닫습니다. 내 친절이 당연한 서비스가 되어버렸구나. 학계에서는 인간의 이런 뻔뻔한 적응력을 두고 보상 기대 심리의 편향적 고착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자발적인 배려를 마치 원래부터 주어지기로 계약된 환경적 인프라처럼 인식하게 되는 지독한 인지적 오류를 뜻하지요. 여러분, 이때 사람들은 보통 2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째, 참다 못해 한라산처럼 폭발합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돌아오는 건 당황한 표정과 차가운 방어뿐입니다. 둘째, 바보처럼 더 참고 더 해줍니다. 그래도 이웃인데 하며 속을 끓입니다. 그런데 진짜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3번째 길을 택합니다. 아주 영리하고 우아한 방식이죠. 똑같이 웃되 똑같이 다 주지 않습니다. 그 어르신은 다음 날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예전처럼 주름진 눈가로 웃으며 인사합니다. 그러나 굳이 먼저 말을 길게 걸지 않습니다. 출장 간다는 말을 들으면 잘 다녀오세요. 말하지만 화분 물 주기를 자청하지 않습니다. 택배가 와도 따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박스가 복도를 막고 있어도 그저 모른 척 지나칩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있어요 라고만 짧게 말합니다. 어르신의 눈빛은 고요했고 목소리엔 안개가 낀 듯 차분했습니다. 즉 싸우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전엔 제공하던 서비스를 조용히 중단한 겁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뇌과학적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인간의 두뇌는 새로운 자극이나 이익을 얻었을 때보다 기존의 무상으로 지어지던 보상이 사라지는 것을 감지했을 때 약 2배 이상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흔히들 줬다 뺏는 게 제일 무섭다고 농담처럼 말하지만
이게 과학적으로도 완벽히 증명된 사실인 겁니다. 처음 일주일은 상대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저 어르신이 요즘 피곤하신가 보다 하고 넘겼겠죠. 하지만 2주가 지나면 등줄기에 서늘한 이상함을 느낍니다. 분명 뭔가 달라졌다. 예전처럼 똑같이 웃는데 보이지 않는 얇은 유리벽이 가로막힌 듯한 거리감이 있다. 그 서늘한 거리감이 상대의 본능을 날카롭게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문이 언제든 닫힐 수 있다는 신호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공기처럼 누리던 편안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깨달음은 묘한 불안을 낳습니다. 결국 그 젊은 이웃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찾아옵니다. 고개를 숙이며 말하죠.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제야 택배는 자기 집으로 받기 시작하고 출장 때는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며 정중히 먼저 묻습니다. 잊혔던 감사 인사도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게 이 모든 과정의 핵심입니다. 상대가 왜 여러분을 만만하게 받는지 아십니까? 뼈아픈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마치 24시간 편의점처럼 늘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문 닫는다고 분노하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늘 열려 있으려니 기대하니까요. 하지만 내 마음의 편의점은 간판도 없고 교대해 줄 알바생도 없이 오롯이 나 혼자 감정 노동을 견뎌야 합니다. 언제 가도 문이 열려 있고 요구하면 다 나오는 곳, 그런 곳을 누가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귀함은 희소성에서 오는 법인데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박앤세일 매대의 재고품처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흔히 빠지는 중요한 오해를 하나 풀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닫는다는 것은 칼로 무베듯 인연을 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짜고짜 번호를 지우고 절교하라는 극단적인 말도 아닙니다. 예의는 깍듯하게 유지하되 무례를 가능하게 만든 썩은 구조를 도려내고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조용한 물러섬이라 부릅니다. 목에 핏대를 세우며 말로 훈계하지 않으면서 행동의 온도를 낮춰 경계를 세우는 방식이죠. 이 우아한 방식은 요란한 싸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떤 고함보다 효과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논리적으로 반박할 명분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여러분이 표면적으로 무례하게 한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은 여전히 부드럽게 웃었고 여전히 다정하게 인사했고 여전히 인간적인 예의는 지켰습니다. 다만 뷔페 식당처럼 예전처럼 다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유배지에서의 깊은 성찰 끝에 이런 뜻을 남겼습니다. 상대를 섣불리 가르치려 들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내 시간과 정성을 거두는 것이 때로는 마디 말보다 강하다고 말이지요. 선현의 지혜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어리석음을 날카롭게 찌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머뭇거리지 말고 당장 이렇게 해보십시오. 상대가 건방지게 선을 넘었을 때 즉시 입을 열어 설교하지 마십시오. 가슴이 뜨거워져도 감정적으로 따지지 마십시오. 대신 예전엔 숨쉬듯 당연히 해주던 한 가지를 골라 조용히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아무 설명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지내십시오. 그러면 상대는 피부로 스스로 느낍니다. 아, 내가 선을 넘으면 저 따뜻했던 문이 영영 닫힐 수도 있겠구나. 이 기분 좋은 불안이 생기는 순간
사람은 알아서 본능적으로 예의를 차리기 시작합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장황하고 긴 설교가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것에 대한 서늘한 경계 체험입니다. 여러분, 이 차분하고 고요한 밤에 오늘 단 한 문장만 마음 깊이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신호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입니다. 내일 아침 날이 밝고 누군가가 또 뻔뻔하게 당연하다는 듯 여러분의 시간을 갉아먹으려 부탁할 때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속을 다 보여주며 예전처럼 즉시 움직이지 마세요. 안타까워하며 예전처럼 먼저 챙기지 마세요. 부드럽게 눈을 맞추며 웃으면서 조용히 여러분 마음의 문턱을 한 뼘만 올리십시오. 그 작은 결단의 한 뼘이 여러분을 동네북처럼 만만한 사람에서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귀한 사람으로 바꿉니다. 여러분이 설명을 줄이고 조용히 문을 닫기를 시작하면 관계의 공기가 미세하게 아주 기분 좋게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다시 거대한 암초에 부딪혀 무너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는 이를 악물고 꽤 잘 해놓고서도 이 세 번째 관문에서 와르르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디 나약해서 마음의 파도가 출렁일 때 그 태도마저 널뛰듯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기분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면 간신히 여러분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던 상대는 속으로 다시 안도하며 확신합니다. 아, 결국 저 사람은 자기 기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네. 그 순간 힘들게 쌓아 올린 존중의 벽은 다시 모래성처럼 빠르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아주 명확하고 단단한 단 하나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일관성에서 나온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어제는 날개 없는 천사처럼 세상 다정하게 잘해주다가 오늘은 마치 누가 전원 플러그라도 뽑아버린 것처럼 표정이 차가운 돌처럼 굳어있는 사람 말입니다. 기분이 좋은 날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지갑을 열고 호탕하게 웃지만 기분이 조금이라도 뒤틀린 날에는 지나가는 개미의 헛기침 소리 같은 작은 한마디에도 날카롭게 가시를 세우며 쏘아붙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분들과 함께 지내는 사람은 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처럼 불안합니다. 마치 상대방을 감정의 슬롯머신처럼 대하게 되죠. 동전을 넣고 레버를 당겼을 때 오늘 잭팟이 터질지 아니면 내 소중한 동전만 삼키고 오류를 뿜어낼지 매일 아침 안테나를 세우고 눈치를 봐야 합니다. 오늘은 기합골이 어떤 날이지? 오늘은 또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중간은 갈까? 이 눅눅하고 피곤한 불안이 마음속에 찌꺼기처럼 쌓이면 상대는 그 사람을 마음 깊이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저 지독하게 피곤해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피곤함이 한계치까지 쌓이면 관계는 더 이상 따뜻한 정이 아니라 차가운 요령으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가족관계, 특히 세대를 건너뛴 관계에서 이런 비극은 아주 흔하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스러운 손주에게 용돈을 쥐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평범한 일상적인 장면을 한번 들여다보죠. 어떤 분은 본인 기분이 너무 좋으면 갑자기 지갑을 열어 5만 원, 10만 원을 턱턱 꺼내줍니다.
빳빳한 지폐의 촉감과 함께 장난감도 무조건 다 사주고 아이의 모든 투정을 한없이 자애로운 미소로 허락합니다. 그런데 관절이 조금 쑤시거나 며느리에게 묘하게 서운한 마음이 든 날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던 그 손주가 곁에서 조금만 옹알거리며 떠들어도 짜증을 내며 화를 냅니다. 시끄러워 저리 가서 놀아. 너는 할미한테 오면 맨날 용돈 달라고 돈 얘기만 하냐. 갑작스러운 불벼락에 어린 손주는 그저 혼란스러워집니다. 지난주엔 우주라도 사줄 것처럼 다 해준다더니 왜 이번 주엔 눈을 흘기며 화를 내는지 작은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마치 노련한 월스트리트 주식 분석가처럼 할머니의 감정 차트를 분석하기 시작하죠.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마음속에 아주 영악한 결론을 내립니다. 할머니 집에는 할머니 기분 좋을 때만 가야 해. 그러면 그 순수했던 애정은 스르르 증발하고 그 자리에 아주 건조한 계산기만 남게 됩니다. 할머니의 웃는 얼굴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용돈 받을 때만 기계적으로 웃음을 지어 보이는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푹신하고 따뜻한 혈육의 관계가 아니라 얄팍한 눈치 게임을 하는 차가운 관계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지요. 반대로 어떤 어른은 다릅니다. 기분이 좋든 나쁘든 늘 같은 태도입니다. 용돈은 정해진 날에만 줍니다. 기분이 좋다고 더 주지 않고 기분이 나쁘다고 안 주지도 않습니다. 몸이 힘든 날엔 이렇게 말합니다. 할미가 오늘은 좀 쉬어야겠구나. 다음 주에 놀러 오렴 화내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상태를 담담하게 전합니다. 그러면 손주는 그 어른을 어려워하면서도 믿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이 믿음이 존중을 만듭니다. 학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두고 예측 불가능한 감정적 보상 체계가 유발하는 관계적 스트레스 심화라고 다소 길게 부르기도 합니다. 상대가 언제 나에게 미소를 지어줄지, 언제 불같이 화를 낼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뇌는 편도체를 강하게 자극하여 상대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재밌는 생물학적 사실을 하나 덧붙이자면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려 애쓸 때 우리 뇌는 복잡한 수학 퍼즐을 풀 때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뿜어냅니다. 그저 밥 한 번 같이 먹는 자리일 뿐인데 뇌는 정글에서 맹수를 마주친 것과 똑같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셈입니다. 여러분이 가끔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화를 낼 때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내 눈치를 보는 것을 나를 존중하고 어려워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은 결코 존경이 아닙니다. 불안은 그저 생존을 위한 경계일 뿐입니다. 상대가 여러분을 조심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깊은 품격 때문이 아니라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지뢰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건강한 존중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여러분을 취급주에 딱지가 붙은 위험한 화물 상자로 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이 목숨처럼 중요합니다. 일관성은 곧 나를 지키는 견고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찰랑거리는 감정의 파도 위에 둥둥 떠 있는 부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단한 땅 밑 깊숙한 곳에 묵직하게 박혀 있는 품이어야 합니다. 오늘 로또라도 맞은 듯 기분이 날아갈 것 같다고 해서
내가 세운 원칙을 바보처럼 무너뜨리지 말고 오늘 세상이 나를 억까는 것처럼 기분이 바닥을 친다고 해서 사람을 대하는 기본 예의를 헌신짝처럼 버리지 마십시오. 기분 좋다고 간과 쓸개 다 빼줄 것처럼 약속해 놓고 다음날 이불을 걷어차며 후회하는 일, 이젠 좀 끊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숙취 없는 회식은 가능해도 과잉 친절의 다음 날엔 반드시 감정의 숙취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의 그 지독한 고독과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부동심을 강조했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솜털처럼 가볍게 흥분하여 날뛰지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모래성처럼 과하게 무너져 내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결. 이게 단지 산속에서 돌을 닦는 수행자들만의 뜬구름 잡는 덕목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이고 치열한 현대 인간관계의 핵심적인 힘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심이 있는 사람, 즉 묵직한 일관성을 지닌 사람은 상대에게 예측 가능한 안정감이라는 최고급 선물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안정감 앞에서 감히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못합니다. 안정은 존재의 무게를 만들고 그 묵직한 무게는 자연스럽게 타인의 존중을 빚어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내일 당장, 아니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알량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만드는 나만의 작은 생활 규칙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방화벽 같은 규칙들입니다. 첫째,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으면 내 기분이 좋든 나쁘든 즉시 입을 열어 답하지 않는다. 머릿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며 최소 10초는 침묵 속에서 멈춘다. 둘째,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의 한도, 즉 내 시간, 돈, 감정, 노동의 최대치를 미리 냉정하게 정해둔다. 셋째, 내가 전날 밤잠을 설치고 피곤해서 입에서 단내가 나는 날에도 사람을 대하는 표정, 말투, 약속 시간 같은 기본 예의는 악착같이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기분이 구름 위를 걷듯 좋은 날에도 과하게 호기를 부리며 퍼주지 않는다. 즉흥적인 선물이나 충동적인 약속은 철저히 금지한다. 이런 보이지 않는 규칙에 뼈대가 생기면 여러분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센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목처럼 서 있으면 상대도 여러분을 슬쩍 밀어보며 간을 보려는 치기 어린 시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밀고 당겨도 자기만의 선을 넘어 움직이지 않는 확고한 기준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뼈저리게 알게 되면 사람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타인에게 진심으로 존중받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명확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베푸는 다정한 친절은 결코 그날의 날씨나 기분 따위에서 얄팍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친절은 그 사람이 오랜 세월 단단하게 다져온 삶의 기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는 감히 그 친절을 물쓰듯 당연하게 소비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막 가져다 쓰다가는 이 귀한 관계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거라는 서늘한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며 거울 속의 나에게 딱 한 문장만 단호하게 다짐해 보십시오. 내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기분이 좋아 붕 뜰 때도 억지로 한 템포 낮추고
화가 나서 이성을 잃을 것 같을 때도 무조건 한 템포 멈추십시오. 그 짧은 멈춤의 정적이 여러분의 흔들리는 품격을 지켜내고 그 지켜낸 품격이 여러분을 세상 그 누구도 만만하게 볼 수 없는 범접할 수 없이 귀한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여러분의 뼈를 때리는 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조용히 문을 닫고 감정의 널뛰기 없이 일관성을 지키는 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렇게 단단하게 방어벽을 쳤는데도 어떤 사람은 뱀처럼 스르륵 계속 선을 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착함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텅 비어 있음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원칙은 아주 서늘하고 분명합니다.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아주 순진한 착각을 합니다. 내가 언제든 기다렸다는 듯 헌신적으로 도와주면 그 사람은 나를 더 소중히 이럴 거예요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거예요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거예요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거예요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여기겠지. 하지만 인간관계의 잔혹한 역학은 종종 완전히 반대로 움직입니다. 언제든 손만 뻗으면 잡히는 사람은 점점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언제든 쉽게 만나지는 사람은 동네 마트의 무료 시식 코너처럼 쉽게 취급됩니다. 여러분, 이 상대를 위해 시간을 텅 비워둘수록 상대는 여러분을 마치 내가 필요할 때 서랍에서 꺼내 쓰는 예비용 건전지 같은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여러분, 혹시 5분 대기조라는 씁쓸한 별명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이 무슨 폭우 쏟아지는
금요일 밤에 배달 앱 라이더도 아닌데 전화만 오면 바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이번 주말에 갈게요.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선약이었던 친구 약속을 득달같이 취소하고 양손 무겁게 장까지 봐놓고 거실에 앉아 전화기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친구가 나 심심한데 나올래 하면 하던 설거지를 멈추고 거품 묻은 손을 대충 닦으며 나갑니다. 본인은 이것이 숭고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배려라고 굳게 믿습니다. 내가 흔들림 없이 아낌없이 주는 든든한 나무가 돼야지 다짐하면서요. 그런데 참 이상하고 억울하지요. 그렇게 내 모든 것을 비워해 줄수록 상대는 더 쉽게, 더 무례하게 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머릿속에는 어차피 저 사람은 시간 많아, 어차피 부르면 언제든 나오잖아 라는 생각이 독버섯처럼 깔립니다. 이 오만한 생각이 깔리는 순간 존중은 연기처럼 빠르게 사라집니다. 공개적인 학술 논쟁이나 사회학 세미나에서 이런 씁쓸한 상황을 두고 대인관계에서의 기회비용평가, 절하현상이라고 점잖게 포장해 부르곤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시간과 삶의 가치를 헐값으로 매겨버렸기 때문에 상대방 역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전혀 지불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아주 당연하고도 비극적인 인지 오류 현상인 셈입니다. 여기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분의 이야기를 조용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하시다 은퇴하신 박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박 선생님은 은퇴 후에 텅 빈 삶을 거의 자식에게 목매듯 걸었습니다. 주말은 늘 하얀 도화지처럼 비워두고 자식의 연락만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이번 주는 바빠서 못 가요 하면 겉으로는 그래 다음엔 꼭 와라고 쿨하게 말하지만 속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주말 내내 멍하니 TV를 보며 깊은 무기력의 늪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은 아버지를 이렇게 차갑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안 가면 외로운 분, 주말마다 의무적으로 돌봐드려야 하는 불쌍한 대상. 그래서 본가에 갈 때마다 아들의 마음이 따뜻한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의무감으로 짓눌립니다. 마치 명절 요금소처럼 정서적 톨게이트를 억지로 지나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 눅눅한 의무가 쌓이면 서서히 짜증이 되고 짜증이 쌓이면 관계는 더 차가워집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눈치를 더 보게 되고 아들은 그런 아버지가 부담스러워 더 멀어집니다. 완벽한 악순환이지요. 반면 최 선생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갈까요? 물으면 이렇게 태연하게 답합니다. 이번 주는 내가 바쁜데 등산 모임도 있고 센터도 가야 해서 도무지 시간이 안 맞네. 우리 다음 주에 보자. 여러분 최 선생님이 그날 정말로 분초를 다투며 바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햇살 좋은 베란다에서 믹스커피 한잔하며 낮잠이나 잘 계획으로 별일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 여부가 아니라 상대에게 던지는 묵직한 신호입니다. 최 선생님은 자식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대신 자신의 삶을 밀도 있게 채웠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태도가 마법처럼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 멋있고 바쁘게 사시네. 다음엔 내가 미리 약속 잡고 가야겠다. 아들은 아버지를 무거운 짐이 아니라 존경스러운 어른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금처럼 귀해지니 자식도 여러분의 시간을 함부로 쓰지 못하는 겁니다. 이 아주 작은 틈새가 만들어내는
여러분의 차이는 실로 엄청나게 큽니다. 기발하거나 사소한 잡지식 하나를 툭 던져볼까요? 심리학의 대기 시간인지 오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수동적으로 누군가의 연락이나 방문을 기다리는 상태에 놓일 때 뇌는 시간의 흐름을 실제보다 약 30% 정도 더 느리고 지루하게 감각한다고 합니다. 반면 자신이 주도적으로 몰입하는 시간에는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며 시간이 훌쩍 지나가죠. 여러분은 지금 남을 위해 스스로를 지루함과 우울함의 슬로우 모션 감옥에 셀프 감금하고 계신 겁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단단한 힘은 함께 왁자지껄 떠드는 시간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혼자서도 바쁜 시간, 혼자서도 꽉 채워진 내밀한 삶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사람은 텅 비어 있는 것을 한없이 가볍게 보고 뭔가로 꽉 채워진 것을 무겁고 경외롭게 봅니다. 우리의 옛 선현들은 홀로 있을 때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스스로를 다잡는 신도께의 지혜를 그토록 강조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그 길고 처절했던 유배 생활을 머릿속에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멘탈이 약한 보통 사람이라면 그 지독한 고립 속에서 외로움에 목을 매달았을 겁니다. 한양에 잘나가는 지인들에게 구구절절 편지를 보내 나 좀 제발 살려달라 빌고 알량한 관심을 구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생은 뼛속까지 달랐습니다. 고독을 눈물 콧물 짜며 구걸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면의 우주를 넓히는 완성의 시간으로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혼자서 묵묵히 학문을 갈고 닦았고 수많은 불멸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 지독한 고독의 밀도가 그대로 선생 인생의 묵직한 무게가 되었습니다. 무게가 있는 사람은 세상 그 누구도 감히 함부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아니 이 방송이 끝나는 즉시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전혀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 소중한 시간을 언제 올지 모르는 누군가를 위한 대기 시간이 아니라 오직 나만을 위한 예정된 일정으로 단호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에 먼저 내 일정부터 굵은 펜으로 팍팍 밀어 놓으십시오. 운동, 동네 모임, 독서, 가벼운 산책, 복지센터, 소소한 취미, 본인의 일정을 마치 휴대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할 때 나오는 약관처럼 동의 버튼만 대충 누르고 넘기지 마시고 글로벌 기업 CEO의 스케줄처럼 경건하게 대우하십시오. 가족이나 지인이 오늘 시간 되세요? 불쑥 물으면 1초 만에 응대라고 반사적으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잠깐, 아주 잠깐 멈추고 진지한 표정으로 일정을 확인하는 척 하십시오. 그리고 가끔은